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면 충돌로 치닫던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일단 멈춤 신호가 작동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여당 대표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총선이 8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열은 공멸이란 공감대가 위기 신호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취재진 이야기 불사조 기사단에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하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경제본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월 23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시사본부 관련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더 많이 추첨해서 이번 주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어제 계속 정치권을 뜨겁게 달고 왔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른바 용용 충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 균열도 얽히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윤심이냐 한심이냐, 친윤이냐 친한이냐, 현재 권력이냐 미래 권력이냐, 여러 가지 앞다퉈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용산의 용, 국민의힘의 용, 용용대결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 친윤계인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그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친윤 의원들은 이에 동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또다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에 맞섰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한심 그 한동훈계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죠.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단톡방에 특정 의견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네. 그러자 또 반대로 이번엔 영남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영남 중진 5선의 김영선 의원은 SNS에 한동훈 위원장은 개인 이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를 두고 나오는 해석도 가지각색인데요. 그래도 임기 3년 남은 대통령과의 파워게임이 시작이 되면 당내에서는 대통령으로 구심점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반대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향한 명분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고, 당규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한 위원장이 여기서 버티면 한심으로 쏠리게 될 거라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이제 사전 교감된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는 시각이 나오는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언론의 이간질이다라는 관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더 세게 나와야 다른 정치인들과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여당 내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당내 주류였던 그런 친윤계로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부상을 할수록 물갈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열은 공멸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봉합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네요. 네. 우선 경북 지역 의원들이 원래 총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좀 혹시나 긁어부스럼이 될 걸 우려했는지 이날 모임을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도 말을 아끼고 조용한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마치 어느 쪽에 자칫 합세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 권력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좀 과거 사례들로 봤을 때는 뭐 곧바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것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쨌든 당분간은 서로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론 악화를 의식해서 대통령실도 봉합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만간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 고위 인사가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용산과의 회동을 좀 추진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친윤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의견차가 이번 계기로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점에서는 그럼 이게 수습이 돼도 과연 이게 진짜 안정된 봉합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올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친윤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좀 한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론되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화살이 좀 김경률 비대위원에게로 향하는 건데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김경률 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총선 시기에는 흐르고 있고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규정을 논의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충돌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전략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를 바라보는 야권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 당무 개입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충돌로 인해서 앞으로 더 점입 가경의 위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네. 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먼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당의 일인데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거고요. 직권남용과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에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직접 수사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알고 받아치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관여가 문제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를 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어쩌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렇게도 근데 지금 또 좀 가져가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그 딜레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막상 지나치게 펼치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주는 그림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당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비판은 삼지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권력 내부가 가관이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고 기괴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싸우는 척해도 음식점에 전화기기 2대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대련이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예. 약속 대련을 통해서 총선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존재감을 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특별법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은 건의를 했었는데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부터 이태원 특별법 공포를 위해 밤새 15,900배의 159의 숫자가 바로 희생자의 숫자입니다. 절과 또 기도를 하는 철야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유가족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5,900배의 기도를 철야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적을 하기 위한 부분의 기도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길 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또 여론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네요. 예, 일단은 총리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듭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유족들 사이에서는 이게 언제 상정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을 멈추지 못했고 어제 새벽부터 오늘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네. 이렇게 한파가 절정인 날에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시청 앞 분향소에서 나와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소리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숙였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당초 목표였던 15,900배를 넘어서 21,000배를 채웠습니다. 이게 아침 7시 기준이고 오전 9시 반쯤까지 국무회의 시작 직전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추위도 모르고 몸이 힘든 것도 모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김건희 특검법과 이 이태원 특별법의 차이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태원 특별법이다라는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파행이 됐네요. 네. 이 자리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이었는데요. 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열렸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를 위해서 간사 2명만 참석을 해서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기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인데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는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몰카 함정 취재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당사자죠. 최재영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명품백을 전달하게 된 과정과 입장 밝혔네요. 예,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독점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본인이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해서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몰래카메라까지 작동해서 촬영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접견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할 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 최재형 목사 말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말투를 썼는데 이것은 마치 본인이 집권을 완성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다라고 최재형 목사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게 이것은 몰카 범죄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중궁궐 속 일을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찌 알겠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탄핵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또 거론을 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가 국정농단 했을 때도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해서 폭로해서 감옥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의 주장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관련된 여하튼 취재 내용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취재 과정이 이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방금 전에도 인권위에도 제기를 한 거, 국민권익위에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수사에 대해서 진행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총선 출마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혔었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성남 중원 경기도입니다.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 이 지역이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중에서 끝내 잔류하기로 결정을 한 윤영찬 의원이 지역구죠. 그래서 또 논란이 되네요. 네. 일단 이수진 의원은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을 겨냥한 거겠죠.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면서 뭐 탈당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남아서 여기를 출마한다 이런 부분을 저격을 한 건데 그래서 어떤 몇몇 언론에서는 현근택 가고 이수진 왔다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더라고요. 윤영찬 의원은 이 지역구 당사자니까 이 소식을 듣고 또 반응을 했는데요.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출마의 변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체성 의심,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는 94년에는 김대중 총재님의 전담 기자로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곁에서 지켜봤고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을 향해서는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지역을 바꿔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갑자기 내려오면서 오직 자신만이 진짜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무례하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월 말 2월 초에는 공천으로 상당히 정치권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추운 날씨로 도로 곳곳이 얼어 있어서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속운전과 전방주시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강대교 진안 지점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분기점에서 안성까지는 4차로와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안 나들목부터 5km 가까이 정체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천안 분기 점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6km 가까이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원 나들목에서 북수원 나들목까지 2km 가까이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도 교통정보 안내해 주신 분이 네. 현정 리포터네요. 네. 오늘도 현정 리포터예요. 시사평론가 조현정. 네. 자, 민주당 소식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더 있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 또 초선 최종윤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김홍걸 의원은 그렇다 치고 초선인 최종윤 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인가요? 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경기 하남을 이 지역구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양극단으로 나뉜 정치 상황이 문제다. 이렇게 이 이유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건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부적격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사 보류를 하고 좀 지켜보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은 당이 이중잣대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홍걸 의원은 또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분이 이 공천 관련해서 좀 격화되는 양상인데 친명 내부에서도 갈등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친명의 핵심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명배 공관위원장 발언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당무를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부터 물꼬를 터달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비명을 쳐내려면 친명의 희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 친명 공천 소리를 이 대표가 듣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전에 조정식 사무총장과 지역구가 겹쳤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도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식 사무총장 측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천을 희망했던 경선을 희망했던 김윤식 후보 희망자가 또 복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여당 소속 구청장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네요. 예, 이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막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7일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발달 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거든요. 대화 도중에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오태원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왔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할 말인가요? 그 순간 주변 분위기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일순간에 공기가 가라앉았고 그러자 오태원 구청장도 뭔가 분위기를 깨달았는지 말을 잘못했다라고 급히 수습을 했는데 주워 담은 말은 또 뭐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틀 뒤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말이 헛나간 것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해명을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이 안 낳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발달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태원 구청장의 막말 논란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태원 구청장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충격적인 망언이 비수가 되어 부모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해괴한 변명이 더 소름 끼친다. 발달장애인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냐. 당장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막말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라면서 징계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건 뭐 여당 야당 가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자 어제는 5번째 정부의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불참을 했나요? 네. 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었죠. 예. 주제는 생활 규제 개혁이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 바로 휴대폰입니다. 도서 정가제,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이렇게 세 가지 규제에 중점을 두고 폐지할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단말기 유통법부터 살펴볼까요? 네. 2014년에 도입이 됐던 법안이죠. 네. 간단하게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과열 경쟁을 막고 그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졌을까 보면 고성능 고가의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한 대당 100만 원 넘고 2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값을 그대로 너무 비싸게 내고 좀 부담을 늘렸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이 통사들은 1조 원대에서 4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불어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겠다는 건데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게 깔아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또 당황스러운 기색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다시 보조금 지원 경쟁에 불을 붙이면 지금 아직 공시 시스템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논의도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 상태에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특히 예전처럼 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업체로만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소비자한테 더 혜택이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다음 민생규제 철폐안으로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뭐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웹툰, 웹소설을 한정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정가제가 정가의 15%에서만 할인을 할 수 있게끔 예전 같으면 뭐 20, 30%도 할인이 되고 했는데 그거를 상한선을 막아둔 거였죠. 출판사에는 최소한의 제작 비용을 보전해주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왜 과도한 할인 경쟁을 왜 막았을까?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사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형 서점이랑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였어요. 자금력이 강한 경우에는 할인을 팍팍 때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항해서 작은 규모 서점이나 출판사는 여기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도서정가제였는데 이 역시도 출판 산업의 지형도가 빠르게 변했고 오래된 도서정가제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웹툰과 웹소설인데 사실 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종이, 지류 출판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현행법상 이 전자출판물도 일반 도서처럼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발급받기 때문에 책으로 분류가 되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로 소비를 하는데 소비 방식이나 그러면은 산업구조로 봤을 때는 일반 도서와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웹툰이나 웹소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획일적인 법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역시도 업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감지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이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들이 반대하는 움직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대거 할인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랫폼이 할인에 들어가는 그 금액 보전에 대해서 모두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지라 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안 84도 놀라겠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잘 나가는 웹툰 작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규제 또 철폐되는 검토 내용 중에는 대형마트 휴일입니다. 이른바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대형마트가 휴일날 의무 휴업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불편하다 아니다. 전통시장과의 경쟁력 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뭐 대부분은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뀐다고요? 예. 그 쉬는 날도 그렇고 그 영업 제한 시간이랑 의무 휴업일에는 오프라인 매장만 닫는 게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점차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집에서 배송받아 보시는 분들이 확연하게 늘고 있고 또 맞벌이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들은 평일에는 장 보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말 대신에. 그런데요. 예. 월요일이든 뭐 어느 요일이 됐든 간에 주중에 오히려 휴일이 아닌 주중 휴업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주중에 쉬면 이제 평일에 그 주말에도 안 쉬니까 직접 마트를 가실 수도 있고 온라인 배송 주문도 주말에 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로서는 더 편해질 거란 기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새벽 배송 같은 게 뭐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막상 그 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각 지역에 그래도 거점에는 대형마트는 있으니까 여기서 온라인 배송을 해주면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 배송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조현정 평론가도 마트를 많이 이용을 해볼 텐데 네. 정작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휴일에는 영업을 하고 주중에는 휴업을 하는 게 고객들에게 더 만족감이 클까요?
아무래도 뭐 이용자로서는 저도 평일에는 뭐 장 보거나 어떻게 여유를 돌릴 틈이 없어서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주말에 그런 곳을 또 나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문을 닫으면 뭐 키즈 카페를 가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논란이 됐던 건,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주변 전통시장 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또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정부는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 주변 상권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 주말에도 일하러 나와야 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대형마트 측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주말 근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이나. 네, 평일에 휴일이 보장될 수 있게끔 나서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소비자의 편익도 필요하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 또 전통마트까지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일까 그나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536님의 사연인데요.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시사본부 하는 시간이라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 게 하루의 루틴이었는데 끝난다고 하니 아쉽네요. 이제 배 소장님의 유머, 아재 개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5536님 외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디저트성으로 롤러코스터의 습관 들으면서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바라라,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둘러치나 메어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어부나 지나도 있는데요. 업다와 지다는 모두 등에 얹는다든지 붙어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마찬가지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속담에 나온 둘러치다와 메어치다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러치다는 휘둘러 세차게 내던지다라는 뜻으로 씨름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힘껏 둘러쳤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왔던 속담에서처럼 매나 몽둥이 따위를 휘둘러서 세게 내리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패대기 치다인데요. 이것은 매우 짜증나거나 못마땅하여 어떤 일이나 물건을 거칠게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동생은 바닥에 곰인형을 패대기 쳤다 같이 말입니다. 패대기란 표현은 따로 사전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저 동사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어감에 매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대기는 반죽이나 진흙 따위를 아무데나 함부로 뒤바름이란 뜻인데요. 어감은 비슷하지만 패대기 치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전국적인 한파특보 속에 어제보다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서울이 지금도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 속초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12도, 전주 영하 9도, 부산 영하 7도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이 돼야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충남, 전라권, 제주도는 대설특보 속에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광주, 전라권 서부, 제주 중산간 또 울릉도 독도에는 어제부터 20cm의 폭설이 내린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 20cm, 제주 산지의 많게는 50c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눈발이 매우 강해서 밤사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전라권 동부와 세종, 충남 내륙에도 최대 7에서 8cm, 또 오늘 오후부터 경기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해안 산지,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박대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7개가 전소됐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관세청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의 가품, 이른바 짝퉁 상품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내세운 가품 귀걸이에서는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한랭 질환자 수는 237명, 추정 사망자 수는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너무 추워서 감기를 걸려버렸습니다. 네, 진짜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키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섭더라고요. 추위가. 한파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배종찬 소장은 추위 걱정 엄지하는데 온몸을 떨고 있거든요, 제가요. 네. 그런 선입견은 좀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군부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저녁 늦게 부대에 복귀하는 군인에게 공짜 특식을 내어준 일이 있었다고요? 경기 가평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눈도 오니까 당연히 손님도 없었겠죠. 이 손님도 없고 마감 시간도 돼서 정리 중인데 군복을 입은 앳된 군인이 혼자 들어옵니다. 이등병이 휴가 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밥 시간을 놓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주변에는 오후 8시가 다 되면 늦게까지 하는 식당도 편의점도 없는 곳이라서 망설이다가 들어온 손님이 사장님 유독 눈에 띄었던 겁니다. 보통은 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냉정하게 끝났어요. 영업 끝났어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그래서 이런 군인에게 앉으라고 한 뒤 알과 고니, 두부와 콩나물을 듬뿍 넣고 끓인 찌개를 내줬고요. 군인은 배가 고팠는지 밥 2그릇을 뚝딱 하고 밥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은 내 자식이 배고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리를 다쳤는지 눈길을 쩔뚝대고 걷는 모습도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 손님에게 메뉴에 없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음식값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계속 음식값을 내려는 군인을 거절했고요. 돌아가는 길에 연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한 뒤 식당 밖을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눈 오는 날 장사는 안 됐지만 손님 덕분에 푸근한 마음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연이 날씨도 추운데 온기를 전해주고 있어서 첫 번째 사연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 따뜻한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 추운 날씨에 경기도 또 강원도 전방부대에 일하는 우리 군 장병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공짜 특식, 이건 뭐 정말 진정한 이 국방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23 지난해 교육정책 인식조사가 최근 공개됐는데 신뢰도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불신하고 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한 13,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중고등학생은 우리나라 정치인과 대통령을 가장 신뢰를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점 만점으로 따져보면 정치인은 2.05점, 대통령은 1.99점의 신뢰도를 보이면서 최하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버나 BJ를 포함해서 인플루언서보다도 신뢰가 낮은 거고요.
거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10명 중 단 1명만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미래 세대의 정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 타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경찰, 판사를 신뢰하는 응답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언론인과 종교인, 인플루언서가 그 뒤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들이 꼽은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생님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의외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믿고 있었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전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존중한다라고 답해서 전반적인 신뢰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의 조건을 행복이 아니라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년 전보다 늘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성공의 조건을 행복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더 행복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고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 큰 화재가 났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한 20대 청년이 맨발로 모든 층을 돌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요. 18일 일어난 일이고요. 오전 6시 50분쯤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면 사실 아직 활동하기에는 이른 시간이고 많은 분들이 잠들어 있었던 상황인데 아파트 창문에서 뿌연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급하게 뛰쳐나온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 23살 우영일 씨입니다. 높이 15층 규모의 이 아파트 1층부터 13층까지 한 30분 동안 2차례나 오르내리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연기가 가득 들어찬 13층에 들어가서 쓰러져 계신 어르신 입에 대가 수건을 맞고 나서 바깥쪽으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복도 곳곳이 이렇게 불에 그을렸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뒤에야 우 씨는 자신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로 맨발로 뛰어다닌 걸 그제서야 발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양손은 까맣게 재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가래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해낸 거 아닌가 싶은데 몇 분이나 대피를 도와줄 수 있었는지요? 아파트 주민 95분이 무사히 몸을 피했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가 중요한데 이 청년분께서 대피 유도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서 소방서에서도 말을 전했고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우 씨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년 전에 간경화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덕분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서 절대로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라라는 말처럼 같은 상황이 또 만약에 온다라고 할지언정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정말 갑자기 또 눈물이 뭉클해지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이 있는데 네,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정말 우영일 씨가 진정한 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한창 때는 코로나 감염이 문제였었는데요. 뭐 늘상 마스크 쓰니까 감기 환자는 많지 않았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고요. 2022년 독감 환자가 약 8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91배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에 독감 환자는 평소보다 크게 줄었고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줄었기 때문이고 네. 근데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고 이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해제되다 보니까 독감 환자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네. 박지원 캐스터도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보고 저쪽 마이크를 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근데 마스크는 착용을 왜 안 하셨는지. 그래서 네. 자, 마스크가 확실한 감기 예방 효과가 있는 것 하시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뭐 다른 감기 예방법을 간신히 뭐 찾아오셨다고요? 네, 물론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비타민 C 복용이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합니다. 다만 비타민 C를 복용한 사람은 감기 증상이 조금 약했고 앓는 기간은 어른은 8%, 어린이들은 13% 짧았습니다. 감기를 보통 일주일간 앓는다고 하면 고작 반나절 정도 줄이는 셈입니다. 그것보다 모두 정말 이거야 하실 수는 있지만 감기 예방에는 손 씻기가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감기 바이러스는 보균자의 콧물이나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바이러스를 흡입하거나 감기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접촉했을 때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만진 지하철 손잡이를 내가 잡았다가 눈이나 코를 만지게 됐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은 무심코 하루에 300번가량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하는데요. 손이 더러울수록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간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앓는 기간이 오히려 늘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약을 먹으면은 앓지 않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오히려 더 앓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이 약을 먹는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건 아니고요. 해열 진통제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견딜만 하다면 약 대신 이런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그 감기를 호되게 앓는 사람들, 또 감기 걸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자꾸만 몸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감기 증상이 더 심합니다. 심하게 앓고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면역세포가 싸우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박지원 캐스터도 손 씻기, 비타민 C 섭취,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네. 바로 손 씻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가고 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감기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지 기자는 감기 안 걸렸죠? 네,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도 옷을 이렇게 두텁게 입고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박순봉 기자 왜 웃어요? 재밌어서요. 네. 저는 패딩은 두꺼운 걸 입고 안에는 좀 가볍게. 그렇군요. 네. 여러 겹을 입어야 더 추위에 견디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박순봉 기자는 이미 여러 겹을 엄청 껴입었네요. 네. 몸이 약합니다. 네, 묻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지금 크게 공방이 되고 있는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 간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마찰. 자,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궁금증은 언제부터 감지됐나? 이게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 때문만일 것인가? 아니면 그전부터 좀 조짐이 나왔던 것일까? 이어지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정확히 언제부터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좀 돌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요? 그런 걸 좀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좀 그게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좀 조짐이 보였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그 김경률 회계사 이제 비대위원이죠. 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발언이 일단 가장 화를 돋군 원인으로 꼽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 수수 사과 요구에서 또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고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더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비유를 한 대목은 정말 잘못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뭐 문제 삼지 않고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울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하겠다고 손을 들어준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좀 크게 실망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극적으로 부각이 됐던 장면도 있었지만 이현지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출발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수락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박수문 기자, 이게 최근에 한 뭐 일주일간 한 주 동안에 가장 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방금 뭐 이현지 기자 얘기한 거 조금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 그 공천 내지는 뭐 하여튼 추천 요 문제 가지고 불거지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 말로는 그 전부터도 조금 그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도 관계가 윤 대통령이 뭐 하나 시키면 뭐 한 위원장이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전체를 통합적으로 맡겨놓고 그럼 이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고만 받고 이런 관계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일일이 시키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상하 관계는 아니고 독립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한 조직 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으로 좀 분리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 독립적인 관계가 더 독립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년 인사하면서 쭉 다니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정책 같은 거에서도 조금 완전히 조율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 관계자가 표현하기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는 거의 그 당에 제대로 다 즉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거의 호흡이 딱딱 맞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훨씬 더 좀 주체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뭐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교류가 그만큼 막 활발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이 김경률 비대위원 건이 딱 터지면서 이제 이런 반발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좀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어제 좀 들은 얘기는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어찌됐던 간에 한동훈 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낸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뭘까? 이제 당에서도 다들 이제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지켜보고,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지역에 일정도 있는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뭘 한 거냐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게 잡히게 되면은 그 수순이,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라든가 아무튼 뭐 전에 다른 이제 당대표들 물러날 때 보면은 그 초선 의원들 뭐 좀 모여가지고 뭐 연판장 돌리기도 하고, 혹은 뭐 그게 아니라면 의원총회 가서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반대하는 의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맞붙어 싸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기를 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 자체는 갈등이 딱 터졌는데 일방적인 분위기로 안 흘러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내치게 되면은 총선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좀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접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요 그림 자체는 다음 수순은 의총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의원들이 있고, 그러면 싸워야지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간 소강 국면이잖아요. 예. 뭐 의총도 예정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뭐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움직임이 좀 수그러들었는데 어떻게 또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붙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일방적인 싸움이었으면 붙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박순봉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갈등이 있으면 윤심 쪽으로 딸려갔던 당 내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용산으로 안 가고 여전히 여의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한심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네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 김기현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을 때도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려가는 힘도 있다. 오히려 그 힘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사야 되는 포지션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지역 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뭐 간판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들도 좀 최근에 나타나는 바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그런 움직임은 실제 있었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반 당직자들은 정말 선거 치를 생각이 있느냐 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격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관건이 이 결말이 그러면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로 끝날 것이냐, 즉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좀 총선 승패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비대위원장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게 총선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윤 대통령을 좀 꺾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끝내 한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럼 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버틸 것인가. 막 사천으로 지금 뭐 윤리위에 제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케이스처럼 뭔가 배신자로 뭐 낙인 찍혀 나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라면 정말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런 그림이라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는 입장은 계속 수습이에요.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아까 뭐 소강 상태라는 설명도 했는데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향후 거취가 또 이 수습이라는 데에 주요 관건일 것 같은데요. 좀 대통령실에서는 뭐 적어도 한 비대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을 좀 사퇴시키거나 어쨌든 조금 뭐 주의를 주거나 정도가 나와야 봉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좀 더 나아가서 총선으로 보면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윤으로 끝까지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지키게 되면 지금 반윤을 기치로 나가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새는 완전히 쪼그라들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실과 당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즉 분리가 되면서 국민의힘 선거에서는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릴 수는 없는 구조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이 지금 계속 몰아치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윤 대통령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 그럼 내치면 다음 누구로 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림이 좀 의아한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윤이 된다니까 선뜻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지점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도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둘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친윤 의원들보다 훨씬 깊잖아요. 오래됐고 그러면 언제든 친구 관계라고 치면 한번 싸웠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라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서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알아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 물어봐도 약속 대련 가능성은 좀 별로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은 약속 대련이었으면 좋겠다. 만약 약속 대련이었다라면은 정말 고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정치 행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보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이간섭 비서실장, 윤재혁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그럼 이 내용이 공개가 되려면 물론 뭐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일부 알고는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나왔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종의 확인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에서도 이거 이미 좀 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누가 기사를 이걸 내보낸 것이냐 이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듣는 좀 우세해설은 오히려 그 채널A 보도, 그러니까 저녁에 나왔던 그 보도들은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아예 공개를 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못 나갈 뿐더러 이건 문제가 있어. 공개를 해서 오히려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림 자체가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뭐 사천 아니었다, 이거 지도부 간에 협의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뭐 쭉 이런 것들은 반박성 보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잘못했어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키를 쥐고 오히려 좀 역공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속 대련은 이제 아니라고들 좀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좀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런 입장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건데,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막을 정도의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그 발언이 오히려 좀 도화선이 돼가지고 강한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좀 감정적으로 부딪힌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의 다수 이제 관계자나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 없다. 그냥 드러난 대로 감정선대로 보면 된다. 근데 이게 좀 대부분의 해석들입니다. 그럼 약속 대련은 아니다. 자, 그런데 약속 대련이었다면은 친윤 의원들이 사실 그 약속 대련에 맞는 행동을 했을 텐데, 상당히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태도가 각각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용 의원은 또 마찰이 있다라고 하는 관련 내용, 대통령의 지지 철회 내용을 올린 반면에 이철규 의원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서서 좀 봉합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들이 다 합일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그 같은 것 같아요. 그 통일운동가인 그 목사가 몰카로 기획한 것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거는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한 위원장이 이걸 제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포을에 사천까지 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약간 한 비대위원장 잘못이 더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앙투아네트 발언이 마포을에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출마 비대위원 김기중 비대위원이 출마한다는 그 발언보다 먼저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발언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튜브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면 다 말려든다.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설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한 사과를 하더라도 야권이든 어디서든 분명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걸 어디까지 사과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1월은 넘길 것으로 보이고 2월에도 뭐 일부 방송사와 제한된 형태로 좀 기자회견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위원장이 그 김경률 회계사의 그런 사과 발언이라든지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그런 것들은 명백히 잘못했다. 이거는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강 국면이긴 한데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이게 왜냐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처리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금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거에 첨언하면 저도 이제 여권 주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은 지금 지지율에 이 문제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냐 안 돼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뭐를 반문을 해요. 그래서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돼 있다고 치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안 돼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를 하면은 지지율이 오를 것 같냐 안 오를 것 같냐.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다. 이게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또 사과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기본적인 그런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향후에도 언제든 갈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그냥 오래된 친구에 비유하자라고 하면은 되게 굉장히 친했는데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뭐 쟤 때려 아니면 뭐 쟤 그만 만나자고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화해를 했다라고 치면 화해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의 상처는 서로 간에 남은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갈등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균열 같은 것들은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약속 대련보다는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또는 뭐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충돌이 그냥 발생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약속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네요. 네, 민주당에서 사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도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여권에서도 이거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을 하는 게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기획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선거에 좋을 거라고 보냐. 전혀 아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기사가 아까 채널A를 통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가 뭐 한 비대위원장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대통령실에서 흘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 대통령실에서 흘렸다면은 내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표한 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련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김경률 두 사람 뭐 공천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출마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사과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취재를 해보면 어느 쪽이라고 봐야 명확할까요? 국민의힘 사람들 쭉 물어봤을 때 요 사천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이 공천 관련해서 있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고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그 용산에서 전면으로 내세워 가지고 하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최대한 그 노출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를 전면에 세우기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걸 명분 삼아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내치는 것도 사실 명분적으로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천이라는 그런 프레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상황이었는데 한때 잠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인물에 대한 하마평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현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되는 것 같고 거론됐던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 원희룡 전 그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가 가장 좀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제 실제 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을 줄 인물로 정치인을 선호하는 게 그래도 본인의 공천을 앞두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모르고 말도 거의 나눠본 적도 없는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 출마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지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좀 가장 무난한 수순이다라고 해서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원 전 장관도 좀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총선 다음에 뭐 당대표, 대권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좀 나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요 상황 관련해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갈등을 벌였으니까 여권 내에 뭐 상처가 나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로 나쁘냐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괜찮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싸움이 뭐 약속 대련이었던 혹은 그냥 우발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이렇게 벌어졌든 간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랑 각을 세운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모 관계자가 표현하는 거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더 이상 당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다. 좀 분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어떤 행보를 할 때 윤 대통령이랑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들을 보면은 당 지지율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높은 거잖아요. 이게 부담이었는데 이 리스크를 한 가지 좀 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의원들 뭐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 내보내는 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원들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랑 원래 그렇게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벌어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개파 내지는 파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론이 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는 각 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인데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불이익 없어. 이렇게 했는데 또 정작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도 이 올드보이 출마 제안에 대한 의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합치된 의견으로 좀 모이질 않아서 결국 발표를 하지 못한 건데요. 이제 총기단 내에서 올드보이 출마 제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 의견으로 어디까지를 올드보이로 규정할 것이냐. 이게 너무 모호하다. 그 범위를 좀 명확히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무슨 몇 선 이상 다선 의원이냐 그렇죠. 아니면 연령이냐 뭐 나이로 할 거냐 뭐 선수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이 같은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올드보이 출마 제안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586 뭐 올드보이 출마 제안 관련한 질문을 던지니까 대표가 나도 586이라 할 수 있고 이제 60대인데 그럼 본인도 올드보이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제안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저희도 해석을 했는데 민주당 이제 현역 의원들 반응도 좀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이 돼야지 무조건 뭐 3선 이상을 나가라 올드보이 586은 불출마해라 이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 초선 불출마가 좀 줄이고 있는데요. 벌써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왜 애꿎은 초선들이 정치판을 떠나냐. 중진이나 올드보이들이 좀 선제적으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박수모 기자 참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뭐 대기업 총선 전쟁인가요? 재벌 총선 전쟁인가요? 물론 이제 재벌 기업의 오너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고동진 전 대표의 국힘 참여, 또 현대자동차 공영훈 사장의 또 민주당 참여. 자, 이들을 영입하는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대의 공들이니까 국민의힘은 삼성이고 삼성 현대, 현대 삼성.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겁니까? 뭐 이렇게 날짜를 맞춘 건 뭐 공교로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양당 모두 인재 영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당 모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정치권에 좀 잘 안 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셀럽들 데려오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넘어올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뭐 일종의 이제 신상도 많이 공개가 되고 공격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만큼의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움되는 것들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잘 안 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업 쪽에는 양쪽 다 힘을 쏟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업 쪽에 공을 들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인정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흐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현대차 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예전에 좀 지난 얘기인데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3% 경제 성장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보수의 아젠다를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는 좀 반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보다는 뭐 분배라든가 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업 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영훈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영훈 전 사장이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이 공영훈 전 사장이 주로 했던 업무가 대관 쪽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쪽 상대하는 업무인데 그때 이제 뭐 해석이기는 한데 좀 민주당 쪽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대관 업무라는 게 대외 관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대통령실, 뭐 국회 이런 데를 상대로 관리하는 업무인데 이제 국회 쪽을 주로 하면서 그 민주당 쪽에는 좀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힘에 참여하기로 2달여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늦게 발표된 배경이 있나요? 네, 이제 고동진 사장의 경우는 뭐 2달 전에 이미 성사가 됐는데 발표 시점을 좀 늦춰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삼성 입사한 지 40주년이 좀 걸려 있는데 좀 그 이후에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사가 나는 바람에 인재 영입 발표도 좀 당겨졌고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의 경우는 몇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 정말 수차례 연락을 해서 영입 작업을 했다고 해요. 이제 설득을 했는데 공 전 사장이 내가 몇 마디 더 보탠다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치가 아닌 경제 쪽으로 좀 역할을 해달라 거듭 설득을 해서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에 이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도 원래 결정을 안 냈던 상황이었는데 네.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주말 새 결단을 내린 거고요. 22일에 그래서 극적으로 고동진 사장과 같은 날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삼성과 연대가 같이 발표됐는데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짧게 이 질문을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 빅텐트에 대해서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이 고삐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공을 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빅텐트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까? 박순봉 기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그때쯤에 체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쪽의 입장은 보수신당도 괜찮고 빅텐트도 괜찮다. 그러니까 요 정도 1대1, 5대5 정도의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강론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신당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여도 괜찮겠다. 물론 여기에는 양양제 신당 정도는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래대연합 이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있는 곳이요. 이런 데까지는 크게 아직 관심이 없는 상태라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는 어떤 조합이 될까요? 사실 그 금태섭 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전 신당과 뭔가를 좀 같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말했듯이 이준석 신당은 좀 본인들 자강론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양양자 신당과 합당하는 안을 더 중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0584님 그럼 불사조 기자단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다시 없을 조합인데요. 불사조 기자단에서 정치권 뒷이야기 듣는 거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던 불사조 기자단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자 시사본부 청취자분들께 두 분 뭐 짧게 오늘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한 20초씩 각각 드릴 테니까요. 인사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 처음부터 같이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달에 같이 했더라고요. 벌써 꽤 시간이 많이 됐고 떠나니까 이렇게 졸업하는 거 혹은 뭐 전학 가는 느낌 나서 좀 뭉클한데 아무튼 그동안 너무 잘 들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박순봉 기자의 패션을 더 이상 화면으로 못 보게 되나요? 아쉽습니다. 자,
이현지 기자요. 네, 저는 좀 뒤늦게 들어와서 1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았는데요.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박순봉 기자가 사실 제 선배인데 선배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잘할까요? 자, 지금까지 불사조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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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아, 반도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일각에서는 서영민 기자가 아니라 반도체 아저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감사합니다. 바로 네.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귤 얘기부터 할까요? 귤요? 감귤. 아니 반도체하고 감귤하고 아니 반도체 껍질에 반도체를 잠깐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굴 껍질에 인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귤 많이 드시잖아요. 네. TV 보시면서 주말에 추우면 밖에 안 나가고 귤 까 드시잖아요. 한 50개는 그냥 네. 한순간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귤을 많이 사야 돼요. 저희 집에 장을 매주 보면 귤을 사야 되는데 귤 가격의 흐름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 다큐를 준비해서 그런지 여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귤도 반도체로 보이는 게 가장 맛있을 때, 가장 많이 출하될 때 가장 쌉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지나갔어요. 가장 쌀 때가 지나갔습니다. 좀 비싸졌습니다 지금. 근데 비싸졌는데 먹어보면 맛있지도 않습니다. 제일 맛있을 때가 제일 쌉니다. 참 특이하죠. 반도체가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든 그 어떤 성공 비결이 제일 잘 만드는데 제일 싸게 제일 많이 만들어서 라는 어떤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 혹시 그 시기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귤을 까먹다가 들었습니다. 귤로 반도체를 정말 이제 반도체 네. 아저씨가 됐네요. 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미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었고 또 이 산업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과정 잘 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이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삼성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반도체에서 기회를 잡고 오랫동안 유지했는가. 저는 세 가지 기회를 잡았다고 표현해 보고 싶은데 하나가 바로 그 미국 지정학적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이 너무 크니까 무서워서 적의 적은 친구하고 일본의 적이 누구야 보니까 한국을 좀 밀어줄까? 이런 어떤 종류의 미국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 다른 하나는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잘 만들어내서 많이 만들어내서 팔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다 팔릴 거라고는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다 팔리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난 한 3, 40년간의 역사를 보면 PC,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그다음에 이게 휴대용 기기로 넘어가면서 MP3 플레이어가 되면서 또 이 수요가 폭증하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고 그 뒤에 클라우드 시대가 되니까 서버용 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수요는 팽창만 했습니다. 네. 우리는 잘만 만들어내면 다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걱정 없이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 도와서 출연한 기회.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이 개발을 엄청 잘했습니다. 기술 혁신에 계속해서 성공하고 치킨 게임도 이겨내죠. 근데 치킨 게임 이겨내면서 거의 뭐 이제 경쟁자가 없다. 메모리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가장 잘 만드는 가장 작은 칩을 이 경쟁력이 요체라고 보았을 때 스스로 만든 기회인 면도 있죠. 요 세 가지 기회. 제조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도체 만드는 나라니까 탁월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기회가 바로 우리가 규리되었던 규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고 있네요. 네, 사실은 올해 작년에 좀 안 좋았지만 올해는 또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2, 30조, 3, 40조의 흑자가 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가장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이게 삼성의 능력의 본질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한국 제조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성, 한국 등치시켜도 좋은데 여기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가장 싸게 가장 잘 생산하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의 매출을 보니까 한 1998년 정도부터 2013년까지 한 15년 기간 동안 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 기간에 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IMF 위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계속 성장합니다. 매출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상향합니다. 2013년에 228조였는데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삼성의 매출이 9배가 됐다고. 구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예, 삼성이 기억이 나죠. 아니라 구성이라는 건데. 네. 2013년부터 10년간 지난해까지 총 다 해서 그러니까 2013년과 2023년의 매출을 비교하면 10몇 % 늘었습니다. 9배 늘던 회사가 10%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가 되지 궁금해서 챗GPT한테 계산해달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평균 한 16% 성장했습니다. 고도 성장이네요. 매년 16%. 근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물론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작년 성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은 1.24% 성장합니다. 16% 성장하다가 1.24% 성장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계속 언제나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만큼 또 세계 1위, 삼성하면 1위의 삼성 했기 때문인데 네. 그런 뭐 좀 성장의 한계 법칙 같은 그런 영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면이 있고 또 올해 또 잘 할 거라니까 당장 큰 걱정을 할 일은 아닌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상대평가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냥 괜찮다고 할 수준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세 가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기회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죠. 미국이 준 기회,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중국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런다고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반도체 제조를 일단 국가 안보에 필요한 만큼은 미국에서 하겠다. 네. 너네들 미국에 투자해. 미국에서 생산하면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원가가 많이 듭니다. 잘 만들 수 있을지도 삼성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정확하게 지금처럼 잘 만들 수 있을지도 불확실성이 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협력하지 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과거에 일본을 겨냥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해줬던 측면 지원했던 여건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요 폭발. 네, 수요 폭발. 수요는 폭발하는데 삼성의 매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기업들도 다 이렇게 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삼성의 숙명의 라이벌이죠 지금. TSMC. 그렇습니다. TSMC의 매출은 다릅니다. TSMC가 사실은 절대 매출은 삼성보다 적은 기업이었어요.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기업이었는데 어느새 재작년에는 1등도 한번 했습니다. 삼성 제치기도 했었고 예. TSMC의 매출 그래프를 보면 저희는 아까 1998년부터 2013년, 2013년부터 2023년에 그 삼성의 성장률이 확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6%인데 네. 1%대로. TSMC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15년, 98년에서 2013년까지가 조금 낮고 2013년 이후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10% 좀 넘게. 근데 TSMC는 이 기간에 한 3배, 4배가 됐습니다. 매출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대평가로도 못하고 있어요. 수요 폭발이라는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스스로 잘한다. 스스로 잘해서 기술 혁신으로 계속 앞서왔다라고 말했던 부분. 이 부분은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을 보면 됩니다. 그 파운드리를 본다 그러면 파운드리 위탁 제조. 남이 설계도 주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 제조인데 비메모리 반도체네요. 네, 옛날에는 하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TSMC가 그걸 워낙에 기똥차게 잘해서 그래서 TSMC가 없으면 미국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TSMC에 완전 의존하는 관계가 돼서 갑이 됐습니다. 그 반도체 파운드리의 북극성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인텔도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다 첨단 초미세 공정하면서 다 무릎을 꿇었고 TSMC만 살아남았습니다. 삼성이 이거 쫓아간다고 했는데 못 쫓아갔어요. 쫓아가기는커녕 쫓아가겠습니다 선언한 뒤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사실은 갤럭시 S24 이번에 새로 나온 폰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AI 네. 온디바이스 새로운 그렇다면은 네. 뭔가 성장 제도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D램은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겠으나 D램은 괜찮은데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중에서 D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좀 저장성에 좀 더 중심이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도 있죠. 근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아직 시장이 좋아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추격도 꽤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들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낸드 플래시는 좀 위험하고 스마트폰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13년 했거든요. 작년에 2등 됐습니다. 애플에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고부가 가치 시장은 좀 멀어진 상태예요. 지금 삼성이 판매 대수는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2등이고 올해도 1등 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D램 하나가 좀 굳건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출렁출렁하면서 정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에서 2013년까지는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다가 그 뒤 10년의 성적이 그때만 못한 겁니다. 확연히 둔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바운드리라고 삼성은 제시를 했었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갤럭시 S24 지금 최신 폰 요걸 보면 바운드리가 현 주소가 어딘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운드리 갤럭시 S24 가장 좋은 모델 울트라죠. 요즘 새로 폰 사시는 분들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울트라를 사면 스냅드래곤 젠 3라는 최신 칩이 깔리는데 울트라가 아닌 일반 모델을 사면 삼성이 만든 CPU AP가 꽂혀. 난 스냅드래곤을 퀄컴 걸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건 좀 비싸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고민이야.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에는 퀄컴 칩을 넣었는데 그 다음 칩에는 삼성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네. 이게 뭐냐면 퀄컴의 것이지만 만들기는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좋은 휴대전화의 두뇌는 TSMC가 만듭니다. 삼성이 못 만듭니다. 아니 근데 왜 TSMC라는 브랜드를 안 들고 퀄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퀄컴이 설계를 하고 TSMC가 만들어주는 거죠. 바운드리 하는 거. 사실은 퀄컴의 바운드리가 삼성 거였습니다. 2년 전까지. 근데 삼성이 2년 전에 GOS 파동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게임 너무 뜨거워지면 게임 성능 제한시키는 그런 식으로 성능 제한해야 했던 이유가 삼성의 바운드리를 맡겼는데 삼성이 좀 못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퀄컴이 했고 그 이듬해 작년부터 삼성한테 안 맡기고 TSMC한테 바운드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제품도 TSMC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TSMC 밀리면 안 될 텐데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네. 이럴 때 삼성이 또는 SK하이닉스 한국의 반도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이 얘기는 한 달 반쯤 뒤에 제 다큐멘터리에서 열심히 풀어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떼치떼치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 들으려고 오늘 모셨는데 안고는 남겨둬야. 약간의 스포일러도요? 약간의 스포일러요? 삼성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나라도 좀 도와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달 반 뒤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시사본부의 경제선생님 너무 아쉽습니다. 짧게 우리가 몇 차례밖에 모셔서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서영민 기자 이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저도 반도체 얘기를 3편에 걸쳐서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유튜브에 또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를 충족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